세상은 이렇게 끝난다. 작가 이산화. 폭발은 교문 오른쪽에 작은 연못가에서 일어났다. 작은 폭발은 아니었다. 운동장 건너편의 급식실에서 막 나오던 애 귀에까지 요란한 꽝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 후딱 저녁을 해치우고서 공을 차던 녀석들 얘기론 불꽃과 물기둥이 크게 치솟고 돌이 사방으로 날아다녔다지만 직접 본 게 아니니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또 어디까지가 진실된 목격담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다만 현장에 패인 구덩이와 그 흐름 자국을 보며 그 파괴력을 추측해볼 수 있을 뿐이었다. 원래 연못에는 오리 몇 마리가 살았지만 지난 모의고사의 영어 시간 듣기 평가 도중에 소리를 높여 몇 번 꽥꽥거리는 중죄를 범한 뒤 행방이 묘연해진 뒤였고, 그래서 폭발로 인한 희생자는 다행스럽게도 전혀 없었다. 범인 또한 실망스러울 정도로 금방 잡혔다. 사실 잡혔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했다. 피어오르는 연기 주변에 몰려든 학생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근처를 서성이고 있다가 뒤늦게 달려온 체육선생에게 다가가서 바로 자수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으니까 범행 동기를 진술하는 태연한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저녁 공기 속에서도 또렷이 들렸다. 연못에 나트륨을 던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흥미진진한 사태에 정신이 팔린 학생들을 해산시키려 교사 몇 명이 더 도착했기에 이후의 이야기는 나도 소문으로밖에 듣지 못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 학생들의 속삭임을 통해 학교를 한 바퀴 돈 끝에 다음날 아침 완성된 총정립한 소문이었다. 폭발 자체만큼 흥미진진한 내용은 딱히 없었다. 그래도 범인이 교장실에 불려갔고 소지품 검사를 해봤더니 과학실에 보관돼 있던 나트륨 병이 가방에서 나왔고 부모님이 호출되었고 그런 가십은 하루 동안 충실히 확산되어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 소문은 이후로도 몇 차례 추가로 업데이트되며 입에 오르내렸지만 9월 모의고사가 다가올 때쯤엔 전교생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9월 모의 점수가 곧 너희들 수능 점수라고 선생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강조했다. 이렇게나 중요한 시험에 비하면 폭발 사건의 뻔한 결말쯤이야 실로 아무래도 좋은 문제였다. 어차피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누구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범인은 스카이반 학생이었으니까. 입시 실적만이 학교를 평가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지표임을 잘 알았기에 학교에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스카이반이란 이름으로 1학년 때부터 따로 모아 관리했다. 자습실이 따로 있었고 면접 및 논술 특강과 기도 모임도 따로 열었으며 학부모들의 돈을 모아 매주 간식도 따로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이런 눈에 보이는 혜택이 전부가 아니었다. 3년 내내 어지간하면 이과반 수석을 놓친 적 없는 유명한 스카이반 학생의 경우엔 1학년 여학생의 치마 밑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다가 걸리고서도 별다른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담배를 피우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주먹 다짐을 했을 때조차도 스카이반 학생은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 누구 한 명 다치지도 않은 그저 호기심에 저지른 사고 정도야 학교 안에서 조용히 마무리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주말에 학원을 다닌 게 효과가 있어 2학년 때 운 좋게 스카이반에 들어간 이래 나 또한 줄곧 그런 특권을 누리는 소수의 학생 중 하나였다. 특별 초빙된 외부 강사에게서 논술을 배웠고 수요일 밤에 특식을 손꼽아 기다렸으며 자습 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같은 스카이반 학생끼리 모여 수다를 떨었다. 교장이 주최하는 기도회에 강제로 참석해야 하는 건 싫었지만 불만을 굳이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그저 가속도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분리의 법칙 등 수능 시험 범위 내에 자질구레한 과학 법칙들처럼 학교라는 작은 세상에 적용되는 법칙이겠거니 여길 뿐이었다. 나트륨을 훔쳐 연못 한쪽을 날려버린 학생이 고작해야 반성문 몇 장으로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런 법칙의 작용에 따름이었다. 그럼에도 모의고사에 수리영역 마지막 문제를 오답 노트에 베껴 적을 때 실전처럼 시간을 맞춰놓고 기출문제를 푸는 사이사이 수능 전 마지막 기도회에서 교장의 말을 한 귀로 흘리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에는 연못 폭발 사건에 대한 생각이 얼핏 나타났다가 깜빡이 사라지곤 했다. 조잡한 사설 모의고사에 비문학 지문처럼 그 폭발에는 어딘가 딱 들어맞지 않는 구석이 있었다. 사건을 처리하는 학교의 방식이 아니라 사건 자체에 그리고 사건을 일으킨 범인 자신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범인이 연못에 나트륨을 던지는 장난을 쳤을 리 없었다. 적어도 그게 사건의 전부였을 리가 없었다. 텔러는 그럴 애가 아니었다. 2학년 때 스카이반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받은 혜택은 면접 대비 특강이었다. 구술 면접 전형에서는 괜히 긴장해서 실력 발휘를 못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일찍부터 여러 번 경험해서 익숙해져야 한다며 강사는 우리에게 매번 다양한 연습을 시켰다. 면접자와 면접관 역을 각자 돌아가며 맡아 서로를 평가해보는 것도 그런 연습의 일환이었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데엔 별로 긴장하지 않는 체질 덕분에 나는 일찌감치 자기 차례를 마치고서 쭉 면접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예상 질문을 던지고 시선 처리와 발성과 답변 내용을 점수로 매기던 도중 문득 시시한 가설 하나가 떠올랐다. 강사가 준비해온 예상 질문 중에는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 있었다. 이과 면접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질문이었다. 그러니만큼 실제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경우엔 아마 입시용으로 멋들어지게 다듬은 거짓말밖에 들을 수 없으리라. 하지만 내가 질문했을 때는 달랐다. 철저한 사전 준비 따위 되어 있지 않았으니 뻔한 예상 질문 앞에서도 다들 조금씩은 당황하고 또 우물쭈물하게 마련이었다.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 떠오르는 그대로의 속마음이 자연스레 튀어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 내 가설에 따르면 그 혼란스러운 답변이야말로 답변자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드러내준다. 나아가 혈액형이나 별자리처럼 존경하는 과학자를 가지고 답변자를 분류할 수도 있다. 성적 좋은 이과관 학생을 위한 일종의 심리 테스트인 셈이다. 이를테면 리처드 파인만을 존경한다고 답하는 파인만 타입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자서전 속 슈퍼스타 물리학자처럼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쿨하고 특별한 천재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를 쓴다. 스카이반의 파인만은 과연 머리가 좋아 언제나 1등을 독차지했지만 동시에 시험마다 부정행위를 하면서도 걸리지 않는 게 자신의 기발한 천재성 덕분이라고 여기는 녀석이었다. 글쎄 학부모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자를 잡으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해서 학교 외적으로도 소란스러워지니 그냥 감독하는 척만 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는 걸 파인만이 과연 알았을까 모르겠다. 도킨스 타입 또한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과신한다는 점에서는 파인만과 유사하지만 미션스쿨에서 굳이 존경하는 과학자로 리처드 도킨스를 꼽는 그 성격이 바로 차이점이다. 도킨스와 나는 같은 반이었고 그래서 녀석이 아침 예배 시간마다 일부러 책상에 만들어진 신을 올려놓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수업 시간에 창조과학 영상을 틀어준 화학 선생과 싸웠던 건 그래도 칭찬할 만한 일이었다. 다윈은 조금 더 얌전하지만 그래도 반골은 반골이었다. 기도회가 끝난 뒤 함께 불평을 늘어놓을 땐 이만한 친구가 없었다. 교장 기도하는 거 들었어.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지 부동산 문제까지 도와달라고 기도하냐? 다음으로는 테슬라, 퀴리 세이건, 하이젠베르크 이소, 전부 자기가 고른 과학자를 존경할 법한 애들이었다. 그리고 8번째, 그 해의 차례가 되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는 에드워드 텔러입니다. 잠깐 귀를 의심했다. 물론 모르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유명한 핵물리학자이긴 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고등학생의 존경을 받을 인물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오펜하이머였기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미국의 핵물리학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를 읽었으니까. 냉전 도중 누구보다 소리를 높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외치던 오펜하이머가 1954년 청문회에 불려갔을 때 그 마녀사냥의 현장에서 오펜하이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텔러니까. 텔러의 악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무기 개발에 앞장서고 레이건의 전략방위 구상을 옹호하고 심지어는 알래스카에 수소폭탄을 터뜨려 항구를 만들자고 주장하기까지 한 수소폭탄의 아버지.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니. 돋보이고 싶었을까? 강사가 싫어할 법한 대답을 일부러 내뱉은 걸까? 나는 텔러와 특별히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얘기를 나눠본 적도 그다지 없었으니 어느 쪽일지 확신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했다. 궁금증을 해소해줄 더듬거리는 대답이 곧 이어졌다. 많이 비판을 받았지만요. 에드워드 텔러는 과학기술을 나쁘게 아니면 가볍게 사용하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수소폭탄을 만들었지만 자기가 개발한 기술이 어떻게 하면 인류에 더 도움이 될지 계속 생각했고
그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텔러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저도 텔러처럼 믿음을 갖고 목적을 갖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시선과 발성에서 기계적으로 이점을 깎으며 나는 텔러 타입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결론을 지었다. 첫인상과는 달리 텔러는 파인만처럼 무작정 튀고 싶어서 혹은 도킨스처럼 청개구리 짓을 하려고 에드워드 텔러라는 과학자를 고른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만의 신념이 있을 뿐이었다. 뭔진 몰라도 아주 드물고 확고한, 어쩌면 에드워드 텔러 본인의 신념만큼 위험하기까지 한. 이후로도 딱히 텔러와 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스카이반에서 함께 자습을 하는 동안 내 결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확인할 수가 있었다. 텔러는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급식 시간 내내 어딘가에서 공부를 하다가 종이 칠 때쯤 자습실로 들어오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애였다. 그런 애가 그저 궁금해서 연못에 나트륨을 던져봤다니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다. 고등학생은 자극에 굶주린 족속이고 알칼리 금속과 물 사이의 격렬한 발열 반응은 고등학교 화학의 교과 범위 내에서 가장 자극적인 지식이다. 그러니 연못이 있는 학교의 이과반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똑같은 상상을 품어보게 마련이다. 하지만 상상을 현실로 옮겨놓기 위해서는 그만한 동기가 필요하다. 만일 텔러가 단순히 뭔가 터지는 광경을 보고 싶어서 나트륨을 훔쳐낼 만한 애였다면 내가 진작 눈치를 채지 못했을 리 없었다. 정말로 어떻게 될지 궁금했기에 과학적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뉴턴이라면 모를까. 과학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글쎄. 파인만이 실제로 연못 폭발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는 했다. 선생들 속을 긁어놓으려고. 그건 도킨스나 할 짓이다. 내가 아는 텔러라면 분명 더 진지한 이유를 가지고서 일을 벌였을 것이다. 장난도 자기 과시도 아닌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만 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졌지만 수능이 코앞에 닥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탐정놀이를 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자습실의 건너편 자리에서 태연히 문제집을 푸는 텔러를 바라보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필사적으로 주의를 다잡았다. 모든 수험생의 운명이 달린 마지막 몇 주 동안 연못 폭파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기는 수능이 끝나고서 할 일목록에 악기 한 가지 배우기와 미뤄두었던 영화 보기 사이에 가만히 잠들어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났다. 이 작품은 브릿지의 연재 중인 소설로 이사나 작가님의 세상은 이렇게 끝난다 였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유한 링크를 따라가서 작가님의 작품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브리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